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공기가 찬데 한낮에는 벌써 봄의 한가운데에 들어선 것처럼 날이 따뜻하죠. 일교차가 클 땐 무엇보다 체온 관리를 잘 해주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참 자라고 있을 모종들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육묘기간이 긴 고추는 모종의 상태가 초기 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도 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죠. 밤사이에 기온이 내려가거나 과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고요. 육묘기간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면 생육에 영향을 미치니까 환경관리 잘 해주시고 또 세심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본 밭에 옮겨 심기까지 그때까지 모종이 얼마나 튼튼하게 자라느냐에 따라 올해 작황이 결정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기에 좀 번거롭더라도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식물도 계절의 변화에 적응이 필요한 지금 다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3월 19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농퀴 정답과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이번 주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들 알려드릴게요.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알싸한 특유의 향과 맛으로 봄철 식욕을 돋우는 이것. 이것은 체내의 염분을 배출시키는 데 좋은 봄나물입니다. 지금부터 5월까지가 제철이라서 이 시기에는 야생에서 채취한 이것을 맛볼 수 있고요. 그 외의 시기에는 시설에서 재배한 이것이나 말린 이것을 먹을 수가 있죠. 충남 보령, 태안, 논산, 전남 고흥과 광양, 경남 고성 등에서 많이 재배되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이것 무엇일까요? 정답은 취나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그럼 행운의 주인공들 알려드릴게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2626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인 사과즙 세트는 1350-2744번을 비롯한 7분께, 그리고 8409-6067번을 비롯한 10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들 모두 축하드려요.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지난해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양배추 가격이 올 들어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양배추 생산량의 70%까지 담당하는 제주 지역 양배추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주 지역 채소 농가의 경우에는 과잉 생산 또 가격 폭락에 따른 피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독 제주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에 따른 대책은 없는지 농업 이야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배추 가격이 요즘 살만하더라고요.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예, 이번 겨울 매우 추워서 전반적으로 채소 가격이 상승이 되고 또 인건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선에서는 뭐 파를 직접 길러먹는 일명 뭐 파테크 뭐 이런 말까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가격이 떨어진 채소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어떤 관측한 양배추 가격을 보면은 2월 도매 가격이 전년과 그리고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15일 기준으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기준에서 보면 8kg 상품,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상품이란 얘기죠. 상품 한 망당 평균 경락값이 3,521원이었다고 해요. 이는 지난해 3월 평균이 9,591원이었으니까 무려 63%, 그리고 평년 3월 평균에 비해서 약 50%가 낮은 값입니다. 농가에서 느끼는 체감 가격의 하락은 더욱 크다고 하는데요. 현재 양배추 가격은 8kg에 약 3,000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제 제주도의 농가의 시름이 굉장히 깊은 상태입니다. 8kg에 3,500원 정도라니 말씀 들어보니까 절반 이상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이유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죠? 일단은 작년에 그 양배추 가격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또 전남 지역에서도 양배추 재배 농가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재배 면적도 늘어났고, 또 날씨도 어느 정도 받쳐줘서 단수가 증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배 면적의 생산량까지는 늘었는데 소비는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양배추는 외식업계와 특히 단체급식에서 많이 쓰이는 채소인데요. 학교급식 가동률도 지금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산 겨울 양배추의 생산량이 약 16만 4천 톤입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에 거의 20% 이상이 좀 증가를 했고, 평년에 비해서는 12%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농가뿐만 아니라 그 유통인들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는데, 여기에 저장량까지 아직 1만 1천 톤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게 거의 전년에 비해서는 105.2%나 증가된 상태라고 하니까 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격도 낮은데 저장량도 많다니.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주된 재배지가 되는 제주 지역의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양배추가 대표적인 겨울 채소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봄나물과 신선 채소가 쏟아져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양배추의 소비량이 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욱 산지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 지역 농가와 산지 유통인 등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출하량을 감축하자라는 대응을 논의 중인데요. 제주 지역의 남은 물량이 전체적으로 4만 톤 가량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산지 유통인을 중심으로 해서 재고의 10% 정도를 감축하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지 폐기를 하더라도 가격 지지를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걱정입니다. 산지 폐기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밭에서 수확을 하지 않고 이게 좀 많이 보셨을 텐데 트랙터로 밀어서 이렇게 시중으로 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미 그 양배추 예상 생산량의 70%가 수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출하된 양배추를 시장에서 격리를 하거나 또 소비 촉진에 대한 대안들도 제시되고는 있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미지수입니다. 예. 그렇군요. 산지 폐기를 할 때 농민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네. 이 정부와 농식품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은 없습니까? 예, 지금 제주도 현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양배추는 주요 품목, 즉 정부가 수급 조절을 하는 관리 품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지 폐기를 한다던가 어떤 이런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참고로 정부의 수급 조절 매뉴얼에 해당하는 주요 농산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배추, 무, 감자, 건고추, 양파, 마늘 등이 있는데 양배추는 이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제주 지역의 월동 채소 경우에는 양배추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 과잉 생산에 따라서 가격 폭락 현상을 좀 자주 겪고 있잖아요. 예, 제주도 농가가 약 3만 2천 호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농업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주도 농업이 없다면 아마 우리 국민은 이렇게 겨울에 양질의 비타민을 제공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월동무나 당근, 그리고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이런 채소의 주요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감귤류가 공급되는 중요한 농업지대인데요. 문제는 제주도의 농업이 투기판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격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래 이 가격 폭락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생산자도 힘들고 또 유통인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에서의 농업이 뭐 지리적으로나 뭐 토양도 그렇고 또 따뜻한 기후도 그렇고 자연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뭐 좋은 점 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제주 농업의 특색이 좀 있을까요? 제주도의 기후는 대륙보다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기후 변화에 굉장히 또 예민한 지역이고요. 화산섬에다가 이게 현무암 지대입니다. 그래서 하천수나 어떤 저수지의 수원을 농업 용수로 이용하는 내륙 지역과는 굉장히 다른데요. 그래서 농업 용수를 주로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하수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지금은 이제 감귤의 주산지이지만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제주도의 주요 재배 작물이 고구마와 감자와 같은 서류였습니다. 논농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밭작물을 주로 길러왔던 것인데 70년대 후반 이 고구마 전분이 대량 수입이 되면서 이 서류 자체가 좀 많이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다 제주 출신의 제1교포들이 감귤나무 묘목을 이렇게 기증을 하면서 그때부터 감귤 재배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됩니다. 지금은 저렴하고 흔한 과일이지만 굉장히 비싸고 귀한 과일이 바로 감귤이었는데요. 그런데 90년대 드디어 이 감귤도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제주도 농업이 더욱 어려움에 빠집니다. 여기에 또 오렌지나 키위와 같은 수입 과일도 늘어나면서 제주도만의 과일 경쟁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지기와 기후, 어떤 토양의 특징이 내륙과는 굉장히 다른데 그 어떤 지역보다 특정 작물, 뭐 감귤, 양배추, 당근, 마늘, 무, 감자 등 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양돈에서는 축산에서는 양돈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특정 작물의 어떤 가격의 폭락이나 폭등이 있게 되면은 제주도 농민 전체가 좀 함께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어려움을 겪고 또 섬 지역에서 물류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네네. 가급적이면 단작화하고 대량화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가격 민감도가 내륙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그 지역에 비해서 제주 지역의 농업이 좀 불리한 조건을 여러 가지로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따로 마련된 대책들이 있나요?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기준 가격보다 좀 많이 낮으면 차액의 90%를 농가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에 적용이 됐고 올해는 이제 감귤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준 단가가 너무 낮아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도 지금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이 농가 소득에 대해서 공적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제주의 경우에서는 또 뭐 원래 말씀하신 대로 원가가 낮게 책정돼 있기도 하지만 이 공적 보조금 비중도 줄고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해상 물류비 부담 문제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제주도 농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거에다가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을 우대하는 공익직불제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구역이 더 많습니다. 2007년도에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서 이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을 많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익직불제가 그러니까 지역이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륙보다는 조금 많이 수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논농사가 거의 없는 반농업 위주의 특성 때문에 처음부터 농업진흥구역 자체도 많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주도 농민들이 조금 더 불만이라면 불만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섬이잖아요. 그래서 해상 물류비 문제가 계속해서 어쨌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 좀 해결할 수 없을까요? 예, 2014년부터 제주도는 이런 해상 운송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다른 지역의 오지와의 형평성과 함께 그 도서지역과 섬지역 영농 여건에 놓여있는 타 지역을 감안하면 이 조건분리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복 지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산이 돼 왔는데요.
2020년 예산안에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 경감 방안 용역비, 그러니까 그 물류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의 실태인지를 조사하는 용역비가 이번에 8억 원이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어떤 해결의 실마리는 찾아가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아직은 이제 먼 이야기인 거죠. 네. 이 제주 지역 농업 실정에 맞는 대책들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제 서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모든 농촌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제주도 농업이 갖는 특징이 내륙과는 또 굉장히 매우 다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작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피해가 한꺼번에 이렇게 또 확장되는 면이 있고요. 또 1년 내내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까 대량으로 심고 또 갈아엎고 이런 게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주도는 평균 기온이 높지만 최근 이상기후로 몸살을 가장 먼저 앓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더욱 많은 비용이 투하가 되는 거죠. 여기에 섬지역이기 때문에 오염물 총량이 넘어설 경우에 생태 과부하도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농업의 친환경 농업은 더욱더 확장되어야 하는데 기후는 굉장히 심한 변화를 겪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약과 비료 사용량이 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생태적으로 조금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제주도인데요. 그래서 이에 제주도 도민들의 건강도 솔직히 우려가 됩니다. 결국 제주도는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의 혁신도 중요할 테고 하지만 농산물 자체가 가락동, 소위 말하면 가락동 시장으로 대표되는 육지부 유통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제주도의 농업인이 제주도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농업 자체가 한국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또 이렇게 제주도만의 좀 광역화된 특별한 대책들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좀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된 제반 상황들이 고려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소비자들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지금 양배추 가격이 좀 많이 내렸다고 하니까 또 많이 드시면서 소비를 촉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농업을 업시키고 우리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정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네, 요즘 내일이 벌써 춘분이라고 하는데요. 한낮에는 정말 더 따뜻합니다. 포근하기까지 한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나무를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도심 일대가 대거 숲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있습니다. 2027년까지 100만 평 되는 땅에 최초의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이 들어설 예정인 용산 일대입니다. 용산 미군 기지로 많이 알려진 이곳은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이 주둔했고 러일 전쟁 직후에는 일본군이 거대한 병영기지를 만들었고 1952년 이후부터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한국 내 미국의 소도시로 불렸던 곳입니다. 이것이 숲이 되기까지 조금 먼 이야기 같지만 궁금해서 그곳에 가봤습니다. 네, 저도 용산 지금 현재로는 용산 가족공원이라고 하는 곳을 가족들이랑 자주 가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공원이 이제 더 크게 이제 연결된다고 하니까 네. 반갑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은 이 서울시 1인당 숲 면적은 4.38제곱미터라고 하는데요. 세계 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이 9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수치인데요. 파리는 23제곱미터, 뉴욕은 27, 도쿄는 11제곱미터라고 하는데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군사시설이 서울에 허파가 된다면서 반가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허파는 산소를 들이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동물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산소 공장이 생긴다는 게
그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 산소를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지만은 그 반대로 활동하는 식물의 입장에서는 이제 틀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뭐 네. 식물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사람들이 어쨌든 인식하는 건 식물이 이제 계속 거기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는 건 아무래도 그 이유가 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식물이 걸어서 이동하지는 않지만 나무가 바람이나 새를 매개로 멀리 씨를 날리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움직인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직접 자리를 이동하기는 어렵지만은 인간의 역사가 새로 써지는 과정에서 식물의 이동이 큰 역할을 한 예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후추인데요. 이 후추를 얻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계사 만화에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식물들이 정말 많잖아요. 식량 작물들이 대표적인데 나무들 중에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세계사를 바꾼 식물은 의외로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습니다. 감자, 토마토, 양파, 차, 벼, 콩, 옥수수, 튤립 등인데요. 이 식물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비극이 있었고요. 이 식물을 인류가 적극 이용하면서 오늘의 문명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우리 사고에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아 늘 안타깝습니다만 용산 일대가 거대한 숲으로 탄생을 한다면은 나무가 제 위치를 찾아가는 길 같아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저도 기쁠 것 같습니다. 예, 숲이 이제 조성이 되고 또 울창하게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지만 도심 한가운데 그런 공간이 생긴다면 뭐 도시마다 그 도시를 상징하는 공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용산 가족공원은 저도 이제 자주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나무가 아주 많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나무를 보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용산 가족공원 옆에 용산공원이 일부가 지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개방이 전체는 아직 조성 중이고요. 이전에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곳, 방금 말씀하신 그곳인데요. 여기는 미군 골프장 부지가 반환되면서 1992년에 문을 연 용산 가족공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데 공원인데 이렇게 나무들도 두루두루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면은 그 산책로 옆에 푸르게 자라고 있는 리기다 소나무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리기다 소나무요? 네네. 이름이 재밌는데요. 리기다? 네, 리기다 소나무는 소나무인데요. 네. 원산지가 미국 동북부입니다. 이 나무의 학명이 피누스 리기다 밀인데요. 여기서 종소명이 리기다입니다. 그러니까 리기다는 굳고 단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소나무보다 단단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럼 리기다 소나무는 미국 동북부에서 어떻게 우리나라로 건너왔을까요? 이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1922년 일본 식물학자가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건조에도 잘 견뎌 초기 생장이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나무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51년 말 황폐화되고 있는 국토를 푸르게 하기 위해서 단기 속성 녹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쌀이, 오리나무, 아카시 나무 등이 속성 수종으로 정해졌는데요. 여기에 리기다 소나무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는 나무땔감이 주요 원료였는데요. 1959년도 기준으로 연료림으로 조성된 면적 분포 자료를 보면은 아카시 나무가 전체 면적이 24%, 리기다 소나무가 32%를 차지할 정도로 리기다 소나무가 우리 강산에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네. 이름이 생소한데 우리가 보통 이제 소나무라고 하면은 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강이나무를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네. 소나무는 늘 그렇게 푸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비결이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 식물도 사람처럼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영양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등 16개의 필수 원소가 균형적으로 나무에 있어야 하는데요. 이 영양소 요구량이 화렵수와 침엽수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렵수가 침엽수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침엽수 중에서는 소나무류가 가장 적은 영양소량을 요구를 합니다. 다시 말해 소나무 종류는 이 척박한 토양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비옥한 토양에서는 화렵수와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화렵수나 보통 침엽수가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토양으로 어쩔 수 없이 밀려나서 자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토양이 좋으면 그렇다면 화렵수가 없으면 더 잘 자라겠군요. 네, 맞습니다. 선인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사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막에서 살아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네,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뭐 사람이나 식물이나 생존을 위해서는 좀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에 적응이 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나라 소나무와 리기다 소나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그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우리 소나무는 그 솔잎이 2개씩 모여나는데 리기다 소나무는 잎이 3개씩 모여납니다. 그리고 가장 그 다른 특징은 이 줄기를 밑에서부터 줄기를 보면은 짧은 가지가 나 있는데요. 이것은 맹아가 가지로 난 것이고요. 그 가지에 또 잎들이 무성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줄기에 솔잎들이 다닥다닥 나 있는 나무가 리기다 소나무입니다. 한때 우리 국토를 빠르게 녹지로 만들었던 이 리기다 소나무는 우리 소나무보다 송진이 좀 많아 산불에 약하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소나무 말라리아로 불리는 푸사리움 가지 마름병에 걸려 고사하는 나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미국에서 건너와서 그래도 어딜 가나 좀 푸르게 우리의 강산을 만들었던 네. 소나무가 또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데요. 여기 용산 가족공원 좀 지나면 전쟁기념관 있잖아요. 여기도 네네. 키 큰 나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전쟁기념관 앞을 보면 전시물이 많아서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이 전쟁기념관 형제상 앞에 가면은 모가나무가 있습니다. 네. 400년이나 된 모가나무인데요. 와, 이 나무는 한 월남님께서 2016년에 기증하신 나무라고 합니다. 가서 보시면 속이 거의 썩어가지고 텅 비어 있었지만은 이 세월이 주는 유형을 잘 갖추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령 모가나무가 경남 의령 충익사에 있는 나무로 500년 되었다고 하는데요. 400년이라면 정말 귀한 나무라 그곳에 가시면 꼭 보셨으면 합니다. 네, 뭐 400년이나 됐다고 하면 그 나무 위용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아까 속이 텅 비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열매는 맺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네. 가을에 열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그 가을에 떨어진 것 같은데 땅에 떨어진 까만 열매를 제가 거기서 직접 보았고요. 이 장미과에 속하는 모가나무는 높이 5에서 8m까지 자라는 낙엽 소목입니다. 그래서 4에서 5월이 되면 5창 꽃잎이 분홍색으로 피는데요. 약간 울퉁불퉁해 못생겼다고 인식되는 가을의 노란 열매를 떠올려서 생각해 보면은 그 꽃이 너무 예쁘게 다가옵니다. 이 모가나무는 중국 원산으로 열매가 참외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나무 목자에 오이 과자를 써서 목과라고 했다가 모가라고 부르는데요. 오이과는 오이, 참외, 호박 등을 모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가나무 꽃이 봄에 특히 멋지게 보이는 것은 모가나무 가지 끝에서 한 개의 꽃만 피우기 때문인데요. 잎보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름이 3cm까지 되니 가까이서 보면 절로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모과나무라는 것,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소나무도 그렇고, 좀 이번에 가족공원 가면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는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신기하고 더 알고 싶은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곧 숲으로 우거질 용산 미군 기지 전체 일대를 한번 돌아보고 나서 자연보존분의 대표적인 구전인 모래군의 12달에 나오는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이런데요. 대개 창조는 신과 시인의 몫이다. 그러나 미천한 백성들도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그런 제약을 넘어설 수 있다. 가령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누구도 신이나 시인이 될 필요는 없다. 그저 산만 있으면 된다. 규칙의 이 허상한 허점 덕택에 누구라도 나무가 있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나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네. 용산 미군기지는 우리 역사의 아픈 흔적입니다. 치욕의 역사도 잊지 않아야겠지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무 심기가 많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든든한 산소 공장을 서울에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용산 공원 안에 내가 심은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기분도 좋겠지만 그 공원도 한 번 더 찾아가 볼 것 같기도 하고 또 환경에 대해서도 나무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 같네요. 숲으로 가는 길 오늘도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일찍 나오신 분들 공기가 좀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거를 느끼셨을 텐데요. 밤사이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면서 이불 역할을 해줬는지 기온이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지금 서울 기온이 12도입니다. 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19도, 광주는 20도, 대구는 17도로 상당히 포근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그래도 체온 조절은 하셔야 되니까 얇은 겉옷 하나씩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는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춘분인 내일은 또 오전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고 60mm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농가에서는 미리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6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죠. 네, 어제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45명입니다. 이틀째 확진자가 4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강원도 속초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난 13일 체형 교정시설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어린이집으로 확산돼서 33명이 감염이 됐고, 또 다른 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포함하면 최근 일주일 동안 속초에서 5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42명이 이틀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간판 제조업체에서는 직장 간 감염이 이들의 가족을 통해서 용인의 재활용 의류 수출업체로도 이어졌고, 관련 확진자가 20명이 나왔고요. 개학 이후 학생 감염도 큰 폭으로 늘어서 최근 한 주간 확진된 유치원 그리고 초중 고등학생이 211명에 이릅니다. 교육부는 원활한 대입 학사 운영을 위해서 고3 담당 교사와 학생에게 여름방학부터 백신을 맞추는 방안을 방역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큰 걱정입니다. 학생들까지. 백신 접종자 중에 혈전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또 나왔다면서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 이 혈관 안에 피가 굳는 혈전이 생긴 사례가 국내에서 또 확인됐습니다. 이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인 20대 남성인데요. 지난 10일 보건소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다음 날부터 두통과 우한에 시달렸고 15일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병원에서 뇌에 혈전이 있다는 의사소견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같은 보건소에서 접종받은 사람 가운데 이 남성과 유사한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아직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 두 번째 혈전 사례가 나오자 보건당국은 유럽의약품청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 경찰이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인종차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취급해서 논란이군요. 네, 이 경찰은 사건 피의자 로버트 애런 롱에 대해서 8건의 살인 그리고 1건의 중상해를 저지른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자신의 행위가 인종 혐오적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면서 다만 자신이 이 성 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마사지 샵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도록 없애려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범인은 사건 전부터 범행을 벌인 마사지 숍에 자주 갔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마사지 가게에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SNS를 통해서 알려진 이 피의자의 중국 혐오 발언이 짜집기 된 가짜뉴스인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미국 경찰도 이 성 중독의 무게를 싣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 경찰은 사건 당일이 그에게 정말 나쁜 날이라고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가중처벌되는 증오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성적 욕망을 운운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범행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피의자가 총을 쏘면서 아시아인들을 모두 죽이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리클랜드 하원 의원도 경제적 불안이나 성 중독이라고 변명을 하거나 이름을 바꿔붙이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죠? 네, 한미 양국은 어제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를 통해서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이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북한 핵 탄도미사일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함을 확인함으로써 이 대북 제재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거론을 했지만 정작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비핵화 관련해서는 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러니까 CVID 등의 이 표현도 없었습니다. 또한 양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를 앞두고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는데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또 우려됐던 부분이 이 중국에 대한 메시지였는데요. 이 블링컨 장관이 연일 중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지만 공동성명에서는 비교적 차분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반중국 동맹으로 불리는 쿼드도 원론적 수준의 논의를 넘지 않았고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한미일 삼국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연일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더 넘어서 이제 뇌물 의혹까지 불거졌네요. 네, 그 MBC는 어제 그 LH가 짓는 아파트에 자재를 납품하는 한 업체가 그 LH 직원들에게 준 뇌물 액수와 종류를 꼼꼼하게 정리한 장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업체는 LH에 납품하는 여러 업체 중 하나일 뿐이고 또 납품 규모도 작은 업체인데요. 이 장부를 보면 이 대표이사가 LH 황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현금 200만 원을 준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요. 옥모 부장관은 골프 비용으로 100만 원, 그리고 부산 출장 접대비에 100만 원, LH 휴가비 300만 원, 인사 전별금 300만 원 등 항목별로 세세히 뇌물로 보이는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납품업체들은 LH 직원들이 부서를 옮기면 부서 전별금으로 여름 휴가철이 되면 휴가비를, 또 장모에 누가 돌아가시면 또 그것까지 전부 다 요구한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이 명절 때마다 LH 사무실에 찾아가서 백화점 상품권도 돌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직원 배우자의 수술비까지 주는 등 LH 직원들에게 이 업체가 지불한 돈이 현금으로 1억 6천만 원에 이른다 하는데요. 또 이 중에는 성매매 업소 비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장부에 이름이 있는 LH 직원들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MBC는 이뿐 아니라 LH에서 근무한 후에 기업으로 가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로비 활동을 하는 이른바 전관 예우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네, 모두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단일화 협상 사실상 결렬이 됐군요. 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이 후보 등록 전 단일화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원래 양측은 오늘 단일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이때까지는 불가능해졌고요. 일단 두 후보 모두 오늘 본선 후보로 등록을 한 뒤 다시 단일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어제 오전까지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추가적인 의견 접촉을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후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 측이 제안한 수정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환영한다라고 밝혀서 협상이 다시 재개되나 했는데, 오후 2시에 만난 실무협상단은 다시 15분 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게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며 상당히 격한 말을 쏟아냈고요. 김종인 위원장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김종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LCT 주택 취득 논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박형준 후보 부인의 이 해운대 LCT 매입 관련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부인과 딸이 각각 LCT에서 가장 노얄층으로 불리는 주택을 구매했는데요. 이 두 집은 아래 위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후보의 주택 구매 이후 이 주택은 약 20억 원 정도 가격이 뛰었는데요. 이 두 채 합쳐서 4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긴 셈인데, 박형준 후보는 서민적인 모습이 아니라며 사과하면서도 주택 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SBS는 박형준 후보에게 이 주택을 판매한 사람이 다름 아닌 이 부인 조모 씨의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81년생 아들 최모 씨가 최초 분양자로부터 웃돈 700만 원을 주고 주택을 구입했고, 같은 시기에 딸 최모 씨도 아래층을 웃돈 500만 원을 주고 분양을 받은 겁니다. 젊은 층이 구입하기에는 당시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는데요. 네.
결국 박형준 후보 측은 이후 아들이 잔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여기저기 팔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20억 2천여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정환님께서 시장 가면 양배추 꼭 사다 먹어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서로 도움되겠지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